김지현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의 모영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모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모영민입니다. 전 토론문을 미리 드렸고, 권준영 박사님처럼 홈페이지에 아마 올라갈 텐데, 화면 공유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근무하게 됐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달고 학회에 데뷔한 게 이렇게 처음 데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세대교류 연구위원회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학회 세미나와 다르게 그 논문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현준 교수님이나 권순영 박사님 그리고 김지영 교수님까지 그냥 연구의 동향부터 그 다음에 철학이나 그다음 본인이 연구하신 그 설계에서의 난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신진 학자로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김지영 교수님의 논문 내용이 조금 축약돼서 발표가 됐는데 저는 토론자로서 한번 일독을 했었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고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오늘의 그 김지영 교수님 PPT 자료와 함께 논문을 일독하시면 본인의 연구 역량에도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 논문을 우리나라 일반고의 책무성 이행에 대해서 혼합 방법을 사용해서 썼는데요. 이제 학회장이신 박선영 교수님께서 교육 책무성에 우리 그 논문을 많이 연구를 해오셨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지영 교수님의 발표자의 토론자로 선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본격적으로 제가 화면 공개하면서 토론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몇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주영 교수님의 논문을 두 가지 이상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코노메트릭을 좀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과정, 특히 정책평가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계신 학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무성의 담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발표가 양적 연구 방법으로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책무성 정책이 교육계획의 큰 화두이기 때문에 그 책무성의 내용적 측면도 포함시켰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학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생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먼저 제가 책무성 정책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좀 생각들을 써봤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에서 책무성 개념의 핵심은 여기 응답 가능성과 투명성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응답 가능성은 저희가 쉽게 표현해서 책무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책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책무 내용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상호작용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책무성이 공공 부분에서 논의될 때에는 결국에는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에 대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개,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 바로는 책무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책무성 정책이 아니라 80년대 때부터 확대된 공공 부문에서 이제 도입된 책무성의 개념, 그것이 교육 부문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어 갔나, 이렇게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문을 하나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05년부터 실시가 되어 왔고, 여전히 갈등 양상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분들이 보통 그 교사평가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교원평가가 표면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의 그 목표가 있죠.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그리고 교원의 행동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킨다. 이것인데 현재 교원평가 제도로는 그것이 달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반대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거 반대를 단순히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무성이라는 개념의 특성에서 조금 저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를 보시면 그 책무성에서의 통제권 자율성을 간략하게 설명한 그림인데요. 책무를 요구하는 자는 보통 국가 권력기관 혹은 이제 시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책무 이행하는 거는 단위 학교 내 주체, 교장이나 교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자율성을 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사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권이라 볼 수 있고, 근데 흥미로운 점이 이 자율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보통 자율성은 제3의 주체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 책무 구조 안에서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으로는 이런 통제권이 자율성을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독자적으로 과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비판도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원평가제를 이해를 할 때 교사들이 자기가 평가받는 걸 싫어한다라는 걸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행자 측면에서 자율성이 어떻게 저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이제 너무 상향식으로 우리가 하향식으로 정책을 이해하다 보면 책무 이행자를 물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소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이행하는 implement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행자 중심의 구현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교원평가제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책무성을 바라봐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시도교육청 평가나 교원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이런 것들이 책무성 정책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것보다는 그 책무성 정책의 정도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체제에 크고 작은 변화를 미친 것은 자명한데요. 어, 이제 흥미로운 것은 최근 들어서 책무성에 관련된 교육계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NCLB 이후에 비판적인 성찰이 있으면서 ESSA 법안이 실시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수평가 같은 것들이 폐지가 되고, 교육 공동체와 같은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관점이 강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을 좀 가져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연구 결과를 기존의 정책 관행들을 기술적으로 추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관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책무성 담론에서 그 설계에 증거가 된다든지 비판적인 성찰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까지 진행을 한다면 그것이 교육정책 연구에 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보통 정책 과정은 형성, 결정, 집행, 평가 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가를 협소한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김재영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리고 환류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정책학에서는 정책종 이원론을 바탕으로 바라보기에 어떻게 바라봤냐면 아까 말씀드린 집행적 관점에서 정책 평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성과 결정이 합리적으로 잘 형성이 되었다면 집행에는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의도된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구현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면서 이제 정책종 일원론, 그래서 우리는 정책 과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그런 정치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첫 번째 논문이 현대적 관점의 정책 평가 연구로 이해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상위 수준의 평균적인 정책 효과의 유의미성이 도출되지 않는 것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교수님 발표처럼 조금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말이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단순히 그런 결과가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정책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일선 관료들의 주체적인 행위자성에 의해서 이러한 평균적인 정책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현대적 정책 평가에서는 충분히 풍부하게 다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저도 양적 연구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의 최대 관심은 인과성입니다. 주영준 교수님께서 아까 잘 어드레스 해주셨지만, 근데 일반 사회 현상에서는 실험 설계의 핵심인 임의 배정, 랜덤 어사이먼트라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실험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통계적으로 통제를 해서 최대한 실험 설계에 준하는 설계, 준실험 설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김지영 교수님께서는 발표 슬라이드를 통해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엄청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입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책 효과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더레이팅 이펙트, 조절 효과로 봐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두 발표 논문을 읽고서 연구 방법론에 국한해서 든 생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절 변수입니다. 오늘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EPA에 그 소개된 논문에서는 게임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것들 제도적 특성에 따라 책무성 정책의 효과가 상회할 것이다 라는 DDD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적인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여건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차별적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게임 생태학의 핵심은 하부기관, 그 대학들이 그 책무성 정책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게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대학 차원에서는 그 목표나 선호나 자원을 고려해서 정책의 능동적인 참여 정도를 달리한다는 것을 좀 핵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등의 기관 특성을 조절 변수로 활용을 하셨는데, 이제 교육 자원을 보시면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풍토나 학교장 리더십 같은 추상 자원, 집합 자원, 교사의 효능감이나 신용 같은 복합 자원 등 다층적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도적인 그런 물적인 여건 특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 자원들에 대한 조금 교육 부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서 조절 변수가 구한되었을 때 더 효과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혼합 연구로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제가 이것을 쓴 것은 세시 논문을 보면은 두 연구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수준의 교사평가 정책의 다양성을 인터뷰 자료를 통해 세밀하게 알아보고, 이제 집합적인 정책의 평균적인 효과를 GDD 방법을 통해 양적으로 분석하셨는데, 그리고 이 두 연구 방법을 결과를 상호 참조해서 정책 이익 양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연구는 혼합 연구에 여러 설계가 있는데 그중에 동시적 삼각 측정 설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혼합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의 증거를 활용했다라고 표기만 되어 있지, 혼합 방법 설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아니면 조인트 디스플레이 같은 시각적인 모델, 아니면은 두 연구 방법의 상호 연계성,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충분히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좀 질문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교육 분권화와 자율성이라는 좀 큰 담론 문제입니다. 이제 아까 책무성의 관점 변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하부기관으로의 분권화, 자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시행이 되고 있고, 권한도 당연히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역시 점점 단위학교 수준의 자율성, 재량을 이제 발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권화의 가장 주요한 논리가 하부기관의 자율성 발휘를 통한 효과성 제고인데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꽉 잡고 있을 때보다 하부기관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구안했을 때 그것이 더 전체적인 효과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을 주인들인 이론 관점에서 본다면 불가피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와 이제 지방정부, 학교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책무성 정책들은 이러한 그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나 루브릭을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상과 처벌 기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논문에서도 강한 책무성 기제가 없으면 긍정적인 변화를 유인할 동기가 없다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책무성의 관점이 자율성을 조금 부여하고 보상과 처벌 기제를 조금 완화시키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효과성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기제를 구안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첫 번째 저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단순히 하부 기관에 자원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한적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권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과연 책무성 관점의 새로운 변화, 이 배경에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책무성 체제에서 적도실권의 모습이 무엇이고, 중앙정부의 새로운 역할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학교 조직은 이완결합적 조직이라는 이제 특성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지난 과거의 책무성 정책 개혁 과정에서는 학교의 관료제적 특성에 치우쳐서 교사의 전문적인 자율성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책무성 논의에서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다시 말해서 타 공공부문과 교육 구분되는 교육과 교육 제조, 정책의 특성에 대해서 심층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온전한 의미에서의 교사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교육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진학자로서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교육행정학회 세대교육연구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진영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영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책무성 정책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따로 쉬는 시간을 갖지는 않고요. 바로 종합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종합 토론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이신 박선영 교수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교수님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외부에 조금 업무 처리로 좀 비디오를 켜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토요일 오전부터 정말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의 그 어떤 학술 담론을 이렇게 시작해 주신 우리 지원 교수님과 김정 교수님께 학회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 정말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에 더해서 또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신 우리 권순영 박사님과 이 모영민 박사님께도 개인적인 사의를 좀 표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교육행정학회가 올해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세기에 해당하는 이 역사를 뭐 표방하는 그런 순간인데, 저의 어떤 임기 동안에 가장 역점을 두고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 세대교류 연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뭐 1차 때도 그렇고 지금 2차 때 근본의 그 세대교류 연구위원회를 쭉 지켜보면서 일반 학술대회보다도 더 깊이 있는 우리가 학술 담론과 또 의견 교류 및 어찌 보면 이 학습의 그 효과가 상승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 차원에서 상당히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찌 보면 그 상응하는 좀 감사의 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러지 못해서 좀 미안함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의 그 교수님과 두 분의 박사님, 그 사회를 훌륭하게 맡아주시고 진행해 주고 계시는 우리 송혜준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세대교류 연구위원회에 참 여러 가지 좀 개인적으로 건강도 조금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우리 이성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회장 입장에서 우리 학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집합적 노력에 근거해서 한국교육행정학과 우리 학회가 더욱더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는 한 40분까지 좀 참가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한 30여 분의 참가자들께서 또 열심히 우리의 그 모임을 청취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학회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음을 하고요. 하여간 다시 한번 비디오를 켜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좀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까지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 토론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발표자이신 주현중 교수님과 그리고 토론자이신 권순영 박사님께서는 그 개인 일정이 좀 있으셔서 종합 토론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전달을 하거나 혹은 개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좀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들은 그렇게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 질의응답하기에 앞서서 혹시 그 모영민 박사님의 토론에 대해서 김지영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모영민 박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이상을 너무 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문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영민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다 해드릴 수는 당연히 없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평가 논문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구된 부분을 많이 보면서 요즘에 많이 연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내적 책무성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2000년대 이후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외적 책무성 정책이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정말 역사상 파워가 가장 센 정책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도 하지 못했던 교사를 정말 바꿔놓고 교장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꾸는 정책이 책무성 정책이었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적 책무성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내적 학교에서 전문가들끼리 우리끼리 정말 책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적 책무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이 모영 박사님께서 이제 제시하신 질문들 중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약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발언을 해보았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네. 네, 혹시 이제 그 들으셨던 두 번째 발표죠? 두 번째 발표, 김지영 교수님의 발표와 모영민 박사님의 토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코멘트 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궁금하신 점이 많이 아직 정리가 좀 덜 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TMI를 좀 말씀드리자면 김지현 교수님께서 제 박사학위 논문 커미티 멤버셨는데요. 제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인과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양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과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대학원 선생님들께는 이런 방법론들을 혹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방법에 대한 좀 팁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논문을 사실 많이 읽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을 쓴 논문인데 이제 같은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쓴 논문들을 많이 보시면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런 방법들을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나서 또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이걸 언제 써먹을 수 있고 언제 못 써먹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연구 문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데이터인데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있나 없나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연구 문제, 연구 목적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연구 문제를 인과관계적으로 풀어낸 논문들은 대략 어떤 데이터를 써서 대략 어떤 방식의 모델을 돌려서 결과를 냈는지를 좀 보시면 그게 저는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이 없으시면 혹시 뭐 모영민 박사님 조금 더 뭐 말씀하실 부분 없으실까요? 모영민 박사님 뭐 토론 제가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이렇게 촉박하게 드려서 혹시 말씀 못 나누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감상인데 주현준 교수님 논문을 그때 못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다는 거 알고서 사실 읽어봤는데 이제 신진 학자로서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양적 연구자로서 소위 저희가 찍어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일 텐데 뭔가 논문을 쓰는 게 취업이든 뭐 여러 학문적 활동에도 꼭 필요한 그 퍼포먼스이긴 하지만 좀 본질을 잊고 그냥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 현상에 대한 좀 근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진 채로 계속 데이터를 돌린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교육학자들은 별로 이렇게 뭐 경제학자들처럼 뭔가 특이한 자신만의 철학이 없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구다라는 말들을 좀 들었어요, 밖에서. 근데 그걸 들었을 때 그 말에서 제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이 됐지만 조금 더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나 데이터들에 조금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주현준 교수님 발표를 듣고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 나눌 주제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세미나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세대교류연구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에 세 번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이제 지난 2월에 질적연구방법론, 그리고 오늘 5월에는 양적연구방법론이었다면 8월에는 혼합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지영 교수님과 모영민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